현실과 가상의 경계, 그 이면의 가능성을 추적합니다. 시뮬레이션 센터 이프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한때 전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하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렸던 영국의 심장부, 런던의 화려한 외벽 뒤에 숨겨진 참혹한 균열을 목격하게 될 주인공입니다. 제가 안내하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진국 영국이라는 환상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 경제적 안전망이 한순간에 붕괴했을 때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마주할 수도 있는 서늘한 미래의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국의 아이들 400만 명이 끼니를 걱정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영국의 아동빈곤 퇴치단체인 엔드 차일드 포버티의 최신 리포트에 따르면 영국 전체 아동의 약 29%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믿어주십니까? 단순히 낙후된 슬럼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영국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구조적인 재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영국은 어떤 나라였나요? 증기기관차를 발명하고 신사의 나라라 불리며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던 그 위대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한번 보죠. 영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현재 세계 6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밀려났는지 아는 순간 당신은 소름이 돋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신들이 190년 동안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 인도입니다. 2022년 말 인도는 영국의 경제 규모를 초월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영국은 세계 4위권을 유지하며 인도를 저 멀리 아래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7년이 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인도가 비현실적인 속도로 성장해서가 아닙니다. 영국 스스로가 아래로 더 깊은 심연으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심각한 건 다른 선진국들과의 비교입니다. 미국이 거대한 기술 패권을 앞세워 성장하고 유로존 국가들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때 소위 G7이라 불리는 선진국 클럽 중 유일하게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당신이 지금 영국 거리를 걷고 있다면 겉으로는 여전히 고풍스러운 빅토리아 양식의 건물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200년 만에 처음 겪는 최악의 장기임금 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레졸루션 파운데이션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의 실질 임금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서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당신의 연봉이 단 1원도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는 두 자릿수로 폭등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영국인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런던의 노후화된 하수구에서는 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템스강으로 하루 수만 톤씩 쏟아져 나오고 시민들은 난방비가 무서워 영하의 날씨에도 집안에서 코트를 껴입고 잠을 청합니다.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영국의 기대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킹스 펀드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을 때 지성인들은 이것이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니라 한 제국의 종말이 시작된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당장 매일 아침 당신이 마실 물 한 병이 기름값보다 비싸지고 국가가 당신의 건강을 더 이상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전 세계의 표준을 만들었던 이 나라가 왜 식민지보다 못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지독하고 필연적인 몰락의 기원을 추적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8세기 중반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던 영국의 공장지대로 들어갑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거대한 증기기관이 내뿜는 거친 숨소리와 수천 대의 방적기가 톱니바퀴를 맞물리며 돌아가는 소음. 당시 이 소리는 영국을 세계의 주인으로 만들어준 축복의 창가였습니다. 1780년부터 약 100년 동안 영국의 1인당 GDP는 2배로 뛰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도달하지 못한 미답의 경지였죠. 1850년대 영국은 그야말로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랜디스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전 세계 철강 생산의 절반 이상,
면직물 생산의 40% 이상이 오직 영국이라는 작은 섬나라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비유하자면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현대차의 생산 라인을 합친 것보다 수십 배는 더 강력한 독점력을 나라 전체가 휘두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전 세계 모든 가정과 자동차, 심지어 일상용품까지 단 하나의 브랜드가 독점하고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시 영국의 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너무 압도적으로 잘 나갔기에 영국은 치명적인 자만심이라는 독사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경로 의존성이라 부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너무 깊이 중독된 나머지 세상이 변해도 그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국의 숙적이었던 미국의 전략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미국은 항상 다음 먹거리를 먼저 찾아 떠나는 유목민 같은 근성을 가졌습니다. 후발주자들이 쫓아와서 이제 좀 해볼만하다 싶으면 미국은 이미 한 발 더 앞서가서 새로운 판을 짜고 기다립니다.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규제, 즉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다 해도 된다는 도전적인 시스템을 통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재건하죠. 반면 영국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만든 증기기관과 석탄 중심의 시스템이 영원히 완벽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19세기 말 후발주자인 미국과 독일이 미친듯이 기술을 복제하고 개선하며 턱밑까지 쫓아올 때도 영국은 우리가 오리지널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넘보겠느냐며 비웃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 오만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1890년대가 되자 미국의 제조 노동자는 영국 노동자보다 2배나 더 효율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산업 생산량 점유율이 30%에서 10%로 곤두박질 치는 동안에도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으며 낡은 기계에 기름칠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아주 익숙한 풍경일지 모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혹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영국의 몰락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성공이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되어버린 이 현상. 영국은 변화할 이유를 스스로 거부했고 그것은 제국의 심장에 박힌 첫 번째 대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정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생각, 즉 사회의 시스템이 썩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인재들이 다음 세대의 엔진을 고민하는 대신 엉뚱한 것에 몰두하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영국의 천재들은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영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지금의 몰락이 왜 우연이 아닌 피연이었는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부분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국가의 부가 어디서 오는지 잊은 공동체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미국이 대학에서 매년 수만 명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쏟아내며 다음 세대의 엔진을 설계하고 있을 때 영국의 이른바 명문학교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영국의 엘리트 교육을 상징하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같은 학교들은 라틴어와 그리스어, 즉 고전 학문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영국의 상류층 자제들에게 과학이나 공학, 혹은 현장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기계를 만지는 일은 이른바 천한 것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상하게 시를 읊고 젠틀맨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국가를 이끄는 진정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경제사학자 코렐리 바넷은 그의 저서에서 이를 영국 교육의 비극이라 정의합니다. 나라의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공장을 혁신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는 대신 귀족적인 사교계에서 품위를 유지하고 식민지를 관리하는 행정관료가 되는 데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로 비유해 볼까요? 세상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로 뒤바뀌고 있는데 전국의 수재들이 오직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되어 실용적인 기술을 천시하고 권위적인 완장만 차려했던 셈입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뀐 2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영국은 완벽하게 소외되었습니다. 독일이 바스프나 바이엘 같은 기업을 통해 화학 비료와 의약품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미국이 에디슨의 전등과 포드의 자동차로 전 세계의 생활 양식을 뒤흔들 때
영국은 여전히 1차 산업혁명의 유물인 석탄과 증기기관의 잔해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867년 리옹 플레이페어 경이 영국의 기술교육 부재를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대로 가면 우리는 산업 주도권을 완전히 잃을 것이라고 외쳤지만 영국의 정치인들은 그 경고를 비웃었습니다. 기술의 주도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곧 국가의 생존권을 타국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당신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핵심 기술을 모두 외국에 의존하게 되었을 때 당신의 경제적 자유가 어떻게 위협받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영국은 바로 그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물론 당시 영국에게는 강력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거대한 식민지였습니다. 굳이 기술을 혁신하지 않아도, 굳이 어렵게 신제품을 개발하지 않아도 식민지에서 빨아들이는 값싼 자원과 그들에게 강제로 물건을 팔 수 있는 독점 시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닌 고통만 잠시 잊게 해주는 마약성 진통제에 불과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장기가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는데 겉에는 화려한 제국의 제복을 입히고 식민지라는 비타민만 강제로 주입하며 버틴 꼴입니다. 체질 개선을 거부한 채 연명하던 이 제국에게 드디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초토화한 대전쟁의 폭풍입니다. 영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의 티켓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화려한 승전의 이면에 숨겨진 가장 처참한 몰락의 씨앗을 추적해 볼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승전보가 울려 퍼지던 런던의 광장으로 가보시죠. 그곳에서 영국은 스스로 자신의 숨통을 끊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영국은 승리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일본처럼 국토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런던은 상처 입었지만 공장과 철도는 비교적 온전하게 살아남아 있었죠. 여러분이 당시 영국인 중 한 명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금방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거야 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실제로 1950년대 초반 영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국 경제의 숨통을 천천히 죄어오는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최신식으로 바꿀 기회를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독일과 일본은 모든 생산시설이 가루가 되었기에 어쩔 수 없이 당대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최신 설비와 가장 효율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바닥에서부터 새로 구축해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라인강의 기적은 그 처참한 밑바닥에서 솟아오른 파괴적 혁신이었습니다. 반면 영국은 어땠을까요? 19세기 수준의 낡고 오래된 공장들이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아직 쓸만하네 라며 안주했고 거액을 들여 설비를 교체하는 대신 낡은 기계에 기름을 치며 구시대의 유산을 붙들었습니다. 여기서 영국은 경제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국가의 자원을 어디에 쏟을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의 오류입니다. 영국인들은 전쟁 영웅 처칠을 선거에서 떨어뜨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노동당의 클레멘트 애틀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복지국가 건설에 착수했죠. 물론 복지는 고귀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의 기초 체력이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너무 과한 잔치를 벌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영국의 상황을 데이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쟁 직후 영국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00%를 훌쩍 넘겼습니다. 금고는 비어있는데 기업들은 혁신 대신 정부의 보조금에 기댔고 노동자들은 더 짧은 노동시간과 더 높은 임금만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마샬 플랜을 통해 들어온 자금을 미친 듯이 공장 현대화에 쏟아부으며 세계 시장을 잠식해 들어올 때 영국은 그저 우리는 승전국이고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착각 속에서 내실보다 분배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1950년대 말 영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었고 패전국이었던 서독의
75%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신사의 나라로서 품위가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내부의 엔진은 이미 멈춰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당장의 복지와 분배라는 달콤한 사탕에만 집중할 때 그 국가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결국 미래의 실종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미래를 팔아 오늘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곧 전 세계가 목격하게 될 전대미문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한때 세계를 치유하던 대영 제국이 스스로 환자가 되어 거리에 시신이 쌓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영국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치욕스러운 시대, 영국병이 국가 전체를 마비시킨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970년대로 들어섭니다. 영국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치욕스러운 시대, 소위 영국병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질병이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 전체를 마비시킨 현장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시기에 영국 거리를 걷고 있다면 아마 이곳이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이라는 사실을 결코 믿지 못할 겁니다. 당시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20%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폭주를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노동조합의 힘이 이미 국가의 통제력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1978년과 79년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를 불만의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모든 공공노조가 대대적인 파업에 들어갔을 때 영국의 일상은 그야말로 지옥도로 변했습니다. 거리는 청소부들이 내버린 쓰레기 더미로 산을 이루었고 그 사이를 거대한 쥐떼들이 활보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와 의료진이 자리를 비워 응급 환자들이 복도에 방치된 채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해드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묘지 관리인들까지 파업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서 시신들이 차가운 창고에 겹겹이 쌓여가는 비현실적인 광경이 당시 영국의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알던 위대한 영국이 맞는가? 라는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노조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멈춰 세우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국은 1976년 자존심을 모두 내던지고 IMF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릅니다. 전 세계에 돈을 빌려주던 제국이 이제는 당장 다음 달 공무원 월급을 줄 돈이 없어 손을 벌리는 처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당시 영국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가장이었다면 당신의 저축은 인플레이션에 녹아 없어지고 아픈 가족을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으며 심지어 죽어서도 땅에 묻히지 못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국가라는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을 멈췄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개인의 삶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국경의 역사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서늘한 교훈입니다. 영국은 스스로를 치유할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민들은 절망했고 사회는 갈갈이 찢겼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아주 독하고 차가운 메스와 같은 존재가 필요했죠. 그리고 바로 이때 영국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인물인 철의 여인 마가렛 태처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녀의 처방은 영국을 다시 살려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몰락의 서막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영국의 운명을 바꾼 가장 잔인하고도 피연적이었던 선택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국병이라는 지독한 고열에 시달리던 환자 앞에 나타난 의사 마가렛 태처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수술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녀의 처방은 지독하리만큼 명확했습니다. 살리고 싶다면 썩은 부위를 잘라내라. 적자에 시달리던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팔아치웠고 국가를 멈춰 세웠던 노동조합을 공권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규제는 풀고 세금은 줄였죠. 효율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사회적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냉혹한 시장 논리였습니다. 당신이 만약 당시 영국 북부의 철강부시나 광산마을에 살던 노동자였다면 대처는 구원자가 아니라 재앙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한때 영국 경제의 기틀이었던 제조업은 말 그대로 도살장에 끌려온 가축처럼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영국의 실업자 수는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고, 셰필드나 맨체스터 같은 산업도시들은 녹슨 기계들만 덩그러니 남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저는 제조업이라는 낡은 심장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금융이라는 인공심장을 이식했습니다. 런던을 세계 금융의 허브로 재건하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영국의 경제 체질을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든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정말 뼈아픈 실수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이 영국에게 준 마지막 기회, 북해 유전에 관한 결정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영국은 세계 8위의 산유국으로 올라설 만큼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를 손에 쥐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국가가 이 정도의 자원 벼락을 맞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국과 북해를 공유하던 이웃나라 노르웨이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노르웨이는 이 석유 수익을 당장 쓰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국부펀드에 저축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국부펀드, 즉 GPFG의 자산 규모는 약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전 세계 주식의 1.5%를 이 펀드가 소유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국민들은 일하지 않아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거대한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어땠을까요? 그 엄청난 돈을 당장의 구멍을 메우는 데 탕진했습니다. 저 정부는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석유 자금으로 채웠고, 제조업 붕괴로 쏟아져 나온 수백만 명의 실업자들에게 지급할 실업수당을 주는데 그 귀한 돈을 써버렸습니다. 비유하자면 노르웨이는 당첨된 복권으로 건물을 사서 영구적인 월세를 받는 길을 택했고, 영국은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술을 마시며 하루하루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 써버린 셈입니다. 당시 영국의 석유 수익은 누적액으로 따지면 노르웨이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만약 영국이 노르웨이처럼 이 돈을 미래를 위한 펀드로 운용했다면 지금 영국의 아이들이 굶주리거나 앰뷸런스가 오지 않아 사망하는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영국은 미래를 팔아 오늘을 연명했다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정책의 실수를 넘어 국가의 영혼을 담보로 한 도박이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은 더 극단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석유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제조업은 사라졌으며, 오직 금융의 화려함에만 의존하던 영국에게 2008년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이제 우리는 16년 동안 성장이 멈춰버린 죽어가는 거인의 마지막 신음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시간은 흘러 2008년. 영국 경제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치명적인 취약성이 전 세계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내조업이라는 실물 경제의 뿌리를 내버리고 오직 금융업이라는 화려한 꽃에만 올인했던 영국은 그 어떤 선진국보다 깊고 날카로운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대 은행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자 영국 정부는 국민의 혈세, 즉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산더미처럼 불어났고, 정부는 국가의 신용카드가 이미 한도 초과라며 잔인한 긴축 정책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약 16년 동안 영국의 실질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영국 통계청 ONS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영국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실질 소득은 2008년 수준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일은 하는데 점점 더 가난해지는 기괴한 현상이 국가 전체를 덮친 겁니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거나 혁신적인 기계를 도입하는 대신 동유럽 등지에서 유입된 싼값에 부릴 수 있는 이민자 노동력으로 그저 구멍을 메우며 연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들이 경악하는 영국의 생산성 수수께끼입니다. 기술 혁신이 멈추고 사람의 노동력만 쥐어짜다 보니 영국의 생산성 성장률은 0%대로 추락했습니다. 비유하자면 남들은 자율주행 트럭을 만들 때 영국은 여전히 낡은 리어카에 더 많은 사람을 붙여 끌게 하는 방식으로 버틴 겁니다. 이 비효율의 대가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긴축의 결과는 이제 시민들의 생명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자부심이었던 국민보건서비스 NHS를 보십시오. 예산이 깎이고 인력이 유출되면서
이제 영국에서 응급 환자가 앰뷸런스를 24시간 넘게 기다리다 길 위에서 사망하는 일은 더 이상 낯선 뉴스가 아닙니다. 킹스펀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의료 대기자 명단은 이미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해 병을 키우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알던 선진국의 모습입니까? 더 비참한 것은 런던 한복판에 급증하고 있는 푸드뱅크입니다. 무료 음식을 나눠주는 푸드뱅크의 수가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아졌다는 통계는 영국 사회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400만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학교에 가고 부모들은 끼니를 거르며 아이들의 점심 도시락을 채웁니다. 제조업의 붕괴가 가져온 일자리의 질 저하, 그리고 금융자본이 남긴 부채의 늪이 영국의 미래 세대를 집어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영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국가가 당신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아이들의 배부름조차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절망적인 현실은 결국 영국인들로 하여금 가장 극단적이고도 어리석은 분노의 출구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를 경악게 한 브렉시트라는 이름의 자폭정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가 지는 나라의 마지막 비명, 그 처참한 결말로 향합니다. 이 모든 불만과 분노, 그리고 켜켜이 쌓인 박탈감이 폭발한 종착역이 바로 브렉시트입니다. 우리끼리 다시 잘 살아보자. 이민자를 막고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자는 정치인들의 달콤한 선동에 영국 시민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유럽연합 팔트라는 극단적인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결과는 희망이 아닌 경제적 자살 행위에 가까운 처참한 기록들 뿐입니다. 영국 예산책임국 OBR의 분석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잠재적 GDP는 팔퇴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4% 이상 영구적으로 손실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영국 경제에서 수조 원의 부가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때 전 세계 자본의 절반이 모이던 런던 시티의 위상은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런던 증시는 시가총액 유럽 1위 자리를 이미 프랑스 파리 증시에게 내주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숙련된 인력과 자본을 파리, 프랑크푸르트, 더블린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유일한 엔진마저 연료를 잃고 멈춰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영국은 더 이상 과거의 대영 제국이 아닙니다. 식민지였던 인도에게 경제 규모가 추월당한 것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수가 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영국의 인프라는 붕괴 직전의 노후화를 견디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시스템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닌 격차를 고착화하는 벽이 되었습니다. 정치권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기보다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 연금과 복지라는 독배를 마시며 미래 세대의 고열을 짜내고 있습니다. 식민지보다 못 살게 되었다는 말은 이제 영국인들의 자주 섞인 농담이 아니라 차가운 통계가 증명하는 서늘한 진실입니다. 해가 지지 않던 나라 영국. 그들의 몰락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고도 잔인한 경고를 던집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혁신을 멈추고 기술 주권을 내팽개치며 눈앞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파괴한 공동체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나라, 당신의 직장, 그리고 당신의 가정은 지금 안전합니까? 혹시 여러분도 낡은 시스템에 안주하며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국의 하늘에는 이제 노을조차 사라지고 긴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사실, 그 이상의 진실. 이프랩이 목격한 영국의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뮬레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영국이 독해 유전을 저축하고 제조 혁신을 멈추지 않았다면 지금의 지옥도는 달라졌을까요? 당신의 통찰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더 깊은 진실과 마주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뮬레이션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이프랩이었습니다.